자, 11번 신체장애인 운전면허 시험 이륜 자동차 미비치 사건. 요 사건도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면은 다 차량을 주잖아요. 우리가 뭐 일종 보통이면 이 트럭을 주고, 뭐 이종 보통이면은 뭐 자기 승용차를 주고, 그다음에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오토바이를 주고 이렇게 합니다. 이종 소형 뭐 이런 거는 오토바이를 주고. 그런데 지금 신체 장애자에 대해서는 안 주는 거예요. 오토바이를 신체 장애자가 필요한 오토바이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그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에 보면은 그 시행 규칙에서 보면은 70조 보세요. 밑줄 그어놨습니다. 응시자가 신체 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 승인된 자동차 등을 기능 시험 또는 도로 중에 응시할 수 있다. 제작 자동차 등으로. 그러니까 스스로 이거를 가져오면은 시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약간 모순인 게요. 자, 이게 왜 모순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체 장애자가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특수 제작한 걸 우리가 다 맞출 수 없고 개인적으로 이미 다 자기들이 신체 장애자가 적합하게 제작 승인된 자동차 등을 가져오면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데 지금 면허 시험을 보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가져와요? 끌고 와요? 무면허? 아니면은 지금 면허를 땄지 안 땄지도 모르는데 특수 제작한 자동차를 이미 다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가져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그게 상당히 힘들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우리 운전면허 시험장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운전면허 시험장마다 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특히 다리 장애 같은 경우는 55페이지 그 시행 규칙에 보면은 73조 2호에서 그 마지막에 반드시 내부에 브레이크가 그 장착되어 있는 응시자의 소유하거나 타고 온 차일 것. 그러니까 내부에 핸드브레이크가 장착되어 있어서 장애자의 핸드브레이크가 장착되어 있어서 응시자가 소유하거나 타고 온 차일 것. 이걸로 이제 우리가 운전면허 시험 볼 수 있다 하는데 약간 이게 우리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보통 생각할 때 운전면허를 따고 차를 사나요? 차를 사가지고 운전면허를 따나요?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자기가 그 신체 장애자는 자기가 가져와라 오토바이 가져와라 시험 보려면 이게 좀 이상하죠. 그래서 약간 저는 유연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합헌입니다. 자 보세요. 56페이지 이 위원회 의견이 5인이었어요. 이것도 굉장히 좀 자기 위헌성이 농후해서 상인데 행정 부작위 결국 오토바이를 운전면허 시험장에다 비치하지 않아서 이 장애인이 시험을 못 보게 하는 거 이건 행정 부작위다. 근데 이게 이제 판단해서 그럼 자기 의무가 있는가? 우리가 자기 의무가 있습니다. 신체 장애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10조와 34조를 통해서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신체 장애자도 운전면허를 딸 수 있도록 그래서 신체 장애인은 그러한 장애가 없는 사람과 합리적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다르게 차별 취급하는 거 안 돼요. 다른 비신체 장애자, 신체 장애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면허시험 준비하면서 신체 장애자를 위해서는 비치하지 않고 본인이 가져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거는 차별이라는 거죠. 그래서 57페이지 보면은 이건 신체 장애자들이 운전면허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그 세 번째 줄에 있죠. 신체 장애인이 운전면허 시험에서 모든 과정에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거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런 자기 의무가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라번의 밑줄 피청구인은 그 신체 장애자를 가진 청구인이 제2종 소형 면허를 취득하고자 기능시험 응시함에 있어서 이거를 적합하게 제작 기능 시험용 이륜 자동차를 제공할 구체적인 자기 의무가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자기 의무가 인정이 되는데 이제 본안 판단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58페이지 본안으로 넘어갔는데 이게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금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거기 본안 판단에서 밑줄 장애가 없는 사람에게는 이륜 자동차 오토바이를 제공하면서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장애자에게는 제공하지 않는 거 다르게 취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부작위가 그래서 59페이지 보면은 이거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있는가? 그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는 헌법에 위반이 됩니다. 근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가? 그래서 이제 59페이지 양가로 3에서 한정된 재원에 비춰서 돈이 너무 많이 든다. 그러니까 면허 시험장마다 이거 장애인을 위해서 이게 언제 누가
몇 사람이나 1년에 쓸지 모르는데 요거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게 한정된 재원이다. 충분히 이런 주장도 할 수 있겠죠. 저기 면허 시험장에서는,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이거 몇 사람이나 쓴다고 이거를 우리가 면허 시험장마다. 근데 우리 현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그 다음에 보세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충분히 이해가 가요.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위와 같은 이론 자동차를 전국 모든 시험장에 비치할 필요까지는 없고, 시험장 중 몇 곳에만 위 차량을 구비했다가 기능 시험을 응시하는 신체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요 시험 일시나 장소를 조정하거나 해당 차량을 응시자의 시험 장소로 이동하는 방법, 이런 걸로 응시를 하게 하면 좋겠다. 그러면 한정된 자원이라는 거, 이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이거 충분히 설득력이 있죠. 예. 일단 비치했다가 그 시험, 몇 군데만, 뭐 서울에서도 모든 시험장에 다 비치할 게 없고 몇 군데만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장애인이 응시하려고 하는 데다가 그걸 이동해서 시험을 보고 또 다른 데로 이동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제는. 그래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위헌 결정을 한 거예요. 자기 의무가 있고 이걸 이행하지 않는데 정당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위헌이다. 근데 60페이지 4번 그 로마자 4, 4명의 각하 의견은 자기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개별적으로, 구체적 개별적인, 우리가 이 장애인을 보호해야 된다는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이런 오토바이를 장애인 시험용 오토바이를 구비해야 되는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분들은 네 분은 부적법 각하죠. 각하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네 분은 부적법 각하, 5인은 위헌. 그러면은 각하는 못 내죠. 각하는 다수결로 정하기 때문에 5명이. 그러면 위헌 결정을 하려는데 위헌 결정도 못 내죠. 왜냐하면 위헌 결정은 정족수 6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결과적으로 기각. 한 명도 한 적이 없는데 기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우리가 나온다고 그랬죠. 5인이 위헌, 4인이 각하. 그러면 한 명도 의견을 낸 적이 없는, 기각 또는 이제 우리가 저기 때는 합헌이죠. 68조 위반 같은 합헌. 이런 식으로 주문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이 그겁니다. 그 다음에 61페이지 종교인 소득과세. 종교인에 대해서 일정한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약간의 그 혜택을 주는 게 있습니다.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는 일반 국민과 그 다음에 종교인 과세가 해당되는 주로 이제 대형 교회가 좀 이득을 봐요. 그래서 이게 일반 국민과 그 다음에 종교인 중에 일부 사람들이 이거 대형 교회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요거는 평등권 침해라든가 이런 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각하죠. 이 사건은 각하입니다. 왜 각하가 됐냐? 자, 저기 63페이지 보세요. 우리가 이 종교인인 청구인들, 일단 청구인들이 우리가 어떤 남에게 혜택을 베풀어 줄 때 수혜적 법률에 대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을 때는요, 항상 법적 지위의 상승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위헌이라고 했을 때 내 법적 지위의 상승 가능성, 요게 이제 핵심입니다. 남에게 혜택을 베풀어 주는 법률, 남에게 혜택을 베풀어 주는 법률을 내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려고 하면 그게 위헌이었을 때 나한테 혜택이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법적주의의 상승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 요거 보세요. 종교인인 청구인들 그 음형처리 밑에 보면은 심판 대상 중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은 종교인들에 대해서 종교인 소득 중 일부에 대해서 비과세,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혜택을 줍니다. 종교인을 수혜적이다 표시하시고, 그래서 수혜적 규정으로서 대형 종교단체와 소형 단체로 구별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종교인에게 수혜적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게 이제 종교인들 중에서 소형 종교단체에 소속되어 매년 과세되지 않을 정도의 소득만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위 조항들의 혜택을 실제로 누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 소형 종교단체는 실적인 혜택을 못 누린 거예요. 오히려 수입이 많은 대형 교회가 하는 거죠. 이거는 법 규정에 의한 차별이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본인들이 돈을 많이 못 버는 거죠. 못 벌어서 나온 차별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마지막에 보면 사실상 이익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대형 교회가 이익을 보는 거는 이 법률 규정에서 의도한 차별이 아니라 이거는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하고 소형교회는 소득이 많이 없어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거, 이거는 결국 사실상 불이익에 불과하다. 그러면 이거는 처음부터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는 거죠. 이거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 자체가 없다. 그 다음에 일반 국민은 어떠냐? 일반 국민은 그 혜택을 못 보죠. 종교인들만 혜택을 보죠.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자, 여기 잘 들으세요. 63페이지 밑줄. 수혜적 규정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인 자신들도 종교인과 동일한 혜택을 받아야 함에도 평등원칙에 반하는 수혜적으로 제외됐다는 주장. 자, 이 주장은 일리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종교인들에게만 왜 혜택을 가하느냐? 우리도 혜택을 달라. 그러면은 종교인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거, 그게 만약에 헌법 불합치라든가 이렇게 나오면은 우리도 그 혜택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혜택에 참여할 수가 있는데 그런 주장을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은 종교인에 대해서 부당한 혜택을 주고 있다고만, 종교인의 혜택을 주는 게 부당하다고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남의 혜택을 주는 게 배가 아파서 그렇다는 거죠. 배가 아파서. 그럼 종교인에게만 혜택을 주는 게 부당하다 그러면은 이게 설령 위헌 결정이 나더라도 일반 국민에게는 아무런 법적주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냥 요 종교인의 혜택만 없어질 뿐이지 이게 일반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건 없는 거죠. 없어요. 근데 이게 주장을 할 때 이건 종교인에게만 혜택을 하는 게 아니라 일반 국민이 나에게도 그 혜택을 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해서 그게 만약에 위헌 결정이 나면 나도 그 혜택에 참여할 수 있다. 이때는 법적주의의 상승 가능성이 그래도 일말의 상승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애초에 그런 주장 자체가 아니라 종교인에게 혜택을 주는 게 배가 아프다. 종교인의 혜택을 없애달라. 혜택을 없앴을 때 이 청구인에게 어떤 이득이 돌아가느냐? 없다는 거예요. 청구인에게. 그래서 이거는 법적주의의 상승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둘 다 부적법 각하다. 그래서 남에게 혜택을 베풀어 주는군요. 혜택을 베풀어 주는 법률을 위헌이라고 우리가 주장하려면, 평등권 침해라고 하면 그게 위헌 결정이 났을 때 나에게 이익이 돌아와야 돼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 법무사 시험, 그러니까 법원 검찰 공무원에게 그 법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을 인정해 주는 거. 그거는 법무사 시험 준비생들이 그걸 위헌이라고 주장하면 그게 자동 취득 규정이 법무사의 자동 취득 규정이 위헌이 결정이 나면 어떤 혜택이 돌아와요? 법무사 수험생한테 직접적으로 합격의 혜택은 돌아오지 않지만 그 자동 취득의 인원만큼 합격 인원이 증가될 수가 있죠. 법무사 시험으로 뽑는 인원이. 그러면은 그거는 법적주의의 상승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합뉴스사를 국가기관 뉴스통신사로 지정하는 거, 그게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은 연합뉴스사에게 국가기관 뉴스통신사로 지정을 해서 혜택을 주는 게 위헌 결정이 난다 하면 그러면 나에게 어떤 혜택이 있냐? 내가 국가기관 뉴스통신사로 지정될 수 있고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게 위헌 결정이 났을 때 다른 뉴스통신사들이 법적주의에 상승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그걸 위헌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 판례는 끝났고요. 이제 요약 판례. 요약 판례는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판례 2번. 여자대학교의 약대 정원. 우리가 이대 로스쿨의 남성 입학 금지가 합헌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여자대학교의 약대인데 여자대학교의 약대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아요. 이게 합치면은 320명 정도가 여자대학에 약대가 배정되어 있어요. 그럼 이 남성 동지가 나는 여기 못 들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헌재는 역시 그 오랜 기간 약학대학으로 운영 축적한 경험 자산, 그래서 여자대학의 약학대학 정원 그대로 동결하는 거, 이거는 결국 합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성 동지는 이 여자대학이 아니라 다른 약학대학에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법무법인의 영리행위 금지. 법무법인은 아예 영리행위 자체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법무법인이 영리행위를 해버리면은 원래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 다른 업을 변질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예 못하게 해요. 영리행위를. 법무법인은 영리행위 자체를 못한다. 합헌. 넘어가서 점자형 선거공보 면수 제한. 이게 이제 수어나 자막의 임의적 방해인데 두 번째 그 판시상에서 보면은 육군
훈련소에서 군사교육을 받던 이제 훈련병이 이 대통령 선거 대담 토론 시청을 내가 못하게 했다. 내가 대통령 선거 토론을 봐야 내가 제대로 찍는데 이거를 훈련병이라고 안 보여준다 해서 이거는 선거권 침해라고 정했는데 합헌이죠. 아, 이 요즘 훈련병들 대단합니다. 우리 때는 그냥 살아남니라고, 저희 때는 살아남니라고 훈련소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이걸 고민했는데, 아, 이 선거, 이게 대통령 선거를 안 보여준다고 헌법성을 정부해서 대단한 이 헌법적인 마인드입니다. 그런 합헌이죠. 이거는 이제 그, 실제로 훈련소의 생활이, 예, 이거를, 예, 이걸 보여줄 정도는 안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합헌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점자형 선거 공부. 이거는 예전에도 한번 이런 판례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선거 공부를 할 때 면수 제한이 있어요. 근데 일반 이렇게 활자로 돼 있는 거는 면수, 이거를 점자로 바꾸면 면수가 늘어나요. 그런데 예컨대 10페이지의 우리 일반 문자였다. 근데 점자로 바꾸면 그게 12세 페이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또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10면로 잘라야 돼요. 근데 그거를 왜, 그러면은 점자로 바꾸는 거는 10면, 10면으로 정해졌다도 점자로 하는 거는 10면 이상도 허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걸 일단 전부 다 똑같이 자르거든요. 근데 선거권 침해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선거권 공부의 면수 제한 4번에 있죠. 그 판시상에서. 왜냐하면 다른 방식으로도 선거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를 허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항에서 우리가 방송에서 수어, 옛날엔 수어라고 했는데 이제 이것도 하나의 언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수어를 한국어 수어, 그다음에 자막을 그 재량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청각 장애인을 위해서 이렇게 후보자의 연설 방송이나 KBS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거의 다 하는데 이걸 의무적은 아닌 거예요. 재량입니다. 재량. 이게 재량상. 그다음 자막도 마찬가지로 자막도 재량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재량으로 하는 거 이게 이 청각 장애인들이나 이게 장애인들에 대해서 선거권을 침해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 아니더라도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의무적으로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선거권 침해까지는 아니다. 왜냐하면 선거 정보는 다양한 방법으로 또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이걸로만 얻을 수 있다는 건 아니니까 합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서 물 이용 부담금을 부과하는 한강수계법. 자, 요거는 그 1호에 보면은 우리 한강수계원의 수계 질서를 한강수계 판시상에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물 사용에 비례한 부담금, 물 이용 부담금. 그러니까 이거 이제 한강수계법에 따라서 한강물을 많이 이용한 사람이 물 이용 부담금을 냅니다. 자, 이거 이제 물 이용 부담금의 법적 성질이 뭐냐? 요게 부담금이에요. 특별 부담금이에요. 특별 부담금. 이게 물을 많이 쓴 사람이 내니까 특별 이해관계자죠. 물을 많이 쓴 사람이 많이 냅니다. 그래서 특별 부담금이고 이 특별 부담금일 때는 우리가 법적 이게 재정 조달 목적이냐 아니면은 유도적 부담금이냐, 그러니까 정책 실현 목적 부담금이냐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 이거는 어떤 한강물을 쓰지 못하게 한다 이런 것보다는 재정 조달 목적입니다. 그래서 결정요지 1의 마지막에 재정 조달 목적의 부담금이다. 재정 조달. 이거는 정책 실현이 아니에요. 어떤 유도하려는 성격이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이 사람들한테 부담금을 넣어서 한강물을 더 수질 개선하려고 하는 것, 그런 부담금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3호에 물 이용 부담금의 납부자. 이 사람들은 특별 이해 관계자죠. 특별한 이해. 그 물을 자기들이 공급받아서 쓰고 있는 사람들은 특별 이해 관계자고, 그래서 특별 이해 관계자가 부담하는 거. 이거는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등권이라든가 재산권 침해가 아닙니다. 합헌입니다. 그 다음에 19세 선거권 연령 제한 사건. 요거는 이제 제가 청구했던 사건이기도 한데요. 저도 19세 연령이 너무 높다. 세계적인 OECD 국가 중에서 19세 연령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다 18세나 16세 선거권을 했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머리박에 피도 안 마른 놈들이 무슨 선거권이냐 이런 생각하는데 그 만 18세면 고3이나 이제 대학교 1학년이거든요. 고3이나 대학교 1학년이 만 18세인데 빠른 애들은 이제 고3도 18세가 될 수 있는데 선거 때 주로 이제 대학교 1학년들도 많이 걸리죠. 이런 놈들이 이런 놈들 이런 우리의 호프들, 우리의 청소년들이
머리박에 피도 안 마른 놈들입니까? 우리보다 더 잘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18세면 충분히 이게 판단 능력이 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헌재가 계속 시간을 끌더니 결국에는 입법자가 입법을 먼저 해버렸어요. 유언 결정 나오기 전에 바꿔버렸죠. 그러면 이제 헌재는 옳았구나 하고 어이구 우리가 유언 결정하려고 했는데 그 법률이 바뀌었네. 그러면 이제 제 청구인 이제 제가 대리를 했지만 청구인이 원하는 건 이미 달성이 돼버렸죠. 18세로 바꿔달라고 했는데 18세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권리보이기로서 각하입니다. 각하. 그래서 헌재는 시간을 최대한 끌다가 한 건 떤 거예요. 예, 하여튼 근데 각하도 보통 각하되면 쪽팔리는데 이건 쪽팔리지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어떻든 간에 법률로 이루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사건. 판시사항 보세요. 업무상 재해로 휴업하여 당해 연도에 출근 의무가 없는 근로자에게도 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는 거. 이 유급휴가제도는요, 그 전에 그 전년도에 근무와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 연도에 업무상 재해로 휴업을 하더라도 이거는 그 출근 의무가 없는 근로자에게도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는 거 합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 밑줄 보세요. 세 번째 문단의 밑줄. 연차 유급휴가의 성립의 당해년도 출근율을 요건으로 추구한다면 이는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이라는 연차 유급제도에 대해서 취지에 반하게 된다.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또 근로기준법은 그 부상이나 질병으로 협박 기간 출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면을 따져보면은 올해 연차 업무상 재해로 휴업으로 출근을 못했다 하더라도 유급휴가를 줘야 됩니다. 그건 합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보건의사 군사교육소집기간 복무기간 미산입. 요거는 앞에 10페이지에서 10페이지 사건에서 그 보수를 주지 않는다 했죠. 그러니까 이중고입니다. 보수를 주지 않는 것도 합헌이고 복무기간에 미산입하는 것도 합헌이에요. 근데 13페이지 복무기간 미산입에서 보면요. 그 결정요지에 보면은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겨요. 이 공중보건의사. 왜냐하면은 그 한 달 동안 만약에 3월 한 달 동안을 만약에 그 신병 교육돼 있는 동안을 복무기간을 산입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지금 시스템이 73페이지에 4월에 지금 새로 이제 공중보건의사가 배치가 되거든요. 근데 신병 교육돼 있는 한 달을 만약에 요거를 복무기간에 산입해버리면 3월 달에 제대를 해야 돼요. 소집해제가 돼요. 3월 달에. 그러면 3월 달에 소집해되고 4월 달에 공중보건의사가 새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한 달간 공백이 생겨버리죠. 그래서 이 공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복무기간을 산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근데 저는 약간 반대 의견이 더 많지 않느냐. 이거는 복무기간을 늘리든지 뭔가 다른 방법을 해야지. 아니 이게 복무기간도 산입하지 않고 아까 10페이지에서 보수도 주지 않고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공중보건의사 결국에는 우리 생각은 뭐냐면요. 우리 헌재 생각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니들 월급도 많이 받지 않느냐 이 정도는 감수해라 뭐 이런 생각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공중보건의사에 대해서. 그다음에 넘어가서 그 변호사 시험 응시 한도 우리 저기 판시사항의 1호에 보면 이것도 매번 문제가 되는 저도 이걸 청구를 했었는데요. 제 사건에서도 이게 저도 5년 내에 5번 기회를 주는 거 이거는 좀 너무 이렇게 제한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데 아무튼 우리 현재는 계속해서 이 그 응시 한도 5년 내에 5번의 응시 한도로 되는 거를 우리 현재는 그 합헌 결정을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오탈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 5년 내에 5번 기회 그 내에 하지 못하면은 그래서 그 76페이지 7번 있죠. 5년 내에 5회 계속해서 합헌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 이용 촬영 때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사건. 신상정보 등록. 여기서 이제 우리 카메라 이용 촬영 범죄, 성범죄, 카메라 이용 등 몰카라든가 이런 범죄는 신상정보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게 결국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하죠. 그러나 합헌입니다. 그래서 판상 1에서도 합헌이고 2도 신상정보 등록을 제출할 의무 일정한, 그럼 당연히 이건 합헌입니다. 근데 3에서 변경 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는 형사처벌한다. 자, 요게 좀 약간 특이한데요. 요거는 어떤 기본권이 제한되는가? 그 77페이지 3을 봅시다. 이게 이제 성범죄자가 이제 신상정보에 대해서 신상정보를 등록하려면 이 등록 대상자가 변경된 때, 신상정보가 변경된 때 변경 내용을 제출하도록 해야 됩니다. 안 내면 형사처벌로 강제해요. 그 다음에 일정한 주기 경찰서장에게 사진 촬영에, 신상정보를 등록하려면 그 사람의 얼굴을 찍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찰서 가서 이제 출석해서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면 형사처벌로 강제합니다. 이건 뭡니까? 자기가 신상정보가 변경됐는데 신고를 해야 된다. 안 하면은 형사처벌한다. 사진도 찍어야 된다. 이게 일반적 행동자유로 보는 거예요. 이게 안 하면은 이제 강제를 하는 거니까요. 일반적 행동자유에 대한 침해.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벨트도 생각해 보세요. 안전벨트를 안 매면은 범칙금을 내죠. 나 매기 싫은데 왜 매야 되냐. 이것도 일반적 행동자유였죠.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이것도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되는 의무를 부과하기 때문에 일반적 행동자유. 요게 아주 중요해요. 일반적 행동자유라는 거. 그러나 침해는 아니죠. 합헌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 변호사 시험 응시 제한 자격 및 사법시험 폐지. 결국 지금은 그 로스쿨 나와야만이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우리 헌재가 계속해서 합헌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상 1번 변호사임의 응시 자격을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자로 제한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로스쿨을 가지 않으면은 변호사 자격을 볼 수 없는 거. 근데 우리 헌재가 계속해서 합헌 결정을 내리고 있어요. 그다음에 넘어가서 81페이지 14번 분묘기지권 시효 취득. 자, 분묘기지권 또 발음이 또 약간 피곤하면은 발음이 잘 안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분묘기지권. 이 관습법이죠. 분묘기지권 관습법인데 이거에 대해서 관습법도 지금 지금 판시사항에 보면은 우리가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은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면 관습법상의 물건인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한다. 뭐 민법에서 아마 무지하게 많이 다뤘을 겁니다. 분묘기지권은 시효로 취득합니다. 이를 등기 없이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함부로 묘를 팔 수가 없죠. 소유권자를 하더라도. 근데 이 존속기간에서 이 이거에 대해서 지금 위헌이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이거 위헌이라고. 왜냐하면 토지 소유자는 자기 땅에다 지금 분묘가 있는데 마음대로 파내지도 못하고 나가라 하지도 못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 관습법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정하는데 관습법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느냐? 됩니다. 그래서 관습법도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관습법은 이거는 그 헌법소원의 대상이 68조 2항 헌법소원의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2호에서 이 사건 관습법, 이거는 결국 내가 그 땅을 차지하려는 이유가 분묘를 지금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거는 그 관습법의 성립 전후의 역사적 배경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재산권의 대상인 토지의 특성, 헌법 구조에 따른 전통문화의 보호, 참 희한하게 전통문화의 보호를 또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완화해서 심사 기준을 해야 된다. 그래서 3호에서 이게 이제 분묘 기준권에 대해서 시효 취득을 하는 거, 이거는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의 제한, 분묘 기준권, 요것만 딸랑 하는 거죠. 분묘 그 기지, 분묘 그 다음에 기준권을 취득하고 분묘의 수호 관리에만 한정되기 때문에 이게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전히 시효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서 16번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치상죄. 이거는 최근에 이용구 차관이 이 운전자 폭행죄에 해당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거를 처벌하지 않고 그냥 불기소 그냥 내사 종결인가요? 하여튼 그렇게 종결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운전자 폭행죄에 해당한다. 근데 이게 운행 중인 경우가요. 우리 여러분들 절대 술 먹고 택시기사를 때린다든가 버스기사는 더 큰일 나고요. 택시기사를 술 먹고 때린다든가
폭행을 한다든가 이러면 큰일 납니다. 이건 굉장히 가중처벌 받아요. 이게 3년 이상이잖아요. 이 보세요. 이 편의상황에 보면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사람을 특히 상해에 이르게 한다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굉장히 높죠. 그래서 상해에 이르지 않더라도 상당히 강하게 처벌받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폭행죄는 반윤사 불벌죄인데 이거는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택시기사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용구 차관을 처벌했어야 된다. 근데 이 운행 중이라는 게요. 예전에는 말 그대로 자동차를 운행 중일 때는 굉장히 위험성이 있긴 한데 지금은 이 운행 중이 아예 법령에서 운행 중이 뭐까지 포함되냐면요. 2번에 밑줄에서 세 번째 줄에 여객의 승하차를 위한 일시정차의 경우에도 이때도 운행 중으로 봐요. 여객의 승하차를 위한 일시정차. 그래서 택시기사가 잠시 차를 멈추고 요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폭행했다. 그때도 우리가 운행 중으로 법률 규정에서는 보고 있어요. 승하차를 위해서 일시정차한 경우. 이때도 잘못하면 폭행했을 때 잘못 운전대 요거에 만약에 간혹 가다가 그냥 정차를 안 하고 브레이크만 밟고 있다가 요금을 받는 경우도 있죠. 브레이크만. 근데 만약에 폭행해가지고 브레이크를 놓쳤다 했을 때 더 큰 위험이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정차를 실제로 이렇게 브레이크 뭐 저기 그 피에다가 놨을 때도 위험성은 여전히 있고요. 그래서 승하차를 위한 일시 정차의 경우에도 아예 법에서 운행 중으로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그 이용구 차관이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과연 이렇게 되면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 규정은 합헌입니다. 우리 헌재가 합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밑줄 마지막에 밑줄 보세요. 이 사건 법률장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종류, 다른 승객의 탑승 여부, 여객의 승하차 등을 위한 일시정차의 경우로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법정으로 했다. 이걸 우리 헌재가 합헌이라고 했어요. 여객의 승하차를 위한 일시정차의 경우에도 전부 다 운행 중으로 봐서 동일한 법정이 이거 합헌이기 때문에 이용구 차관이 만약에 운행 중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면 그 폭행은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는 거죠. 그럼 반의사 불벌죄가 안 되니까. 넘어가서 그 정보통신망 접근 차단 임시조치 요거는 우리 앞에서 예전에 우리 판례에서도 만약에 이 정보를 게재한 사람과 이 정보 게재자하고 이거에서 내가 사생활 비밀이나 명예훼손이 침해됐다는 사람하고 분쟁이 예상된다. 그리고 어느 게 이게 정확하게 우리 네이버라든 다음 정보통신 제보자가 이거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면은 30일 이내에 임시 차단 조치를 취합니다. 이건 예전에도 합헌 결정이 이와 유사한 게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합헌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0일간 임시 차단 조치지 아예 정보를 없애버린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분쟁이 예상이 될 때는 분쟁을 해결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87페이지. 그 변호사 시험의 응시한도에서 판상의 두 번째, 지금 병역 의무 이행으로는 응시한도에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역 의무 이행한 기간 동안에는 5년 내에 5번이나 하겠죠. 근데 병역 의무를 이행하면은 2번 시험을 못 받다 보면 2번 기회를 더 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임신이나 출산, 임신, 출산 이런 것들도 예외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또한 중병을 걸린 사람, 5년 내에 만약에 중병이 걸린 사람, 이런 사람들도 예외를 둬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 오직 병역의무만 예외를 두는 거, 이거 평등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역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저기 91페이지 자본시장법 부정거래에 대한 필요적 벌금 벌과 우리 자본시장법에서 이제 그 부정거래 행위에 대해서 얻은 이익, 그 판사항해 보세요.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배, 1배에서 3배 이상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필요적으로 병가한다. 우리 벌금형 필요적 병가라고 해서 이게 위헌이 되는 건 꼭 위헌이 되는 건 아니라겠죠. 이런 이제 이렇게 이득을 취하는 것 이런 것들은 벌금형을 필요적 병가해서 이득을 어느 정도 좀 뺏어와야 좀 이 법의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 요지에서 우리가 이제 징역형뿐만 아니라 이런 벌금형도 필요적 병가하는 거 이유가 있는가? 세 번째 거기에서 심판 대상 조항이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을 기준으로 그 금액의
이 1배에서 3배 사이에 벌금형을 정하도록 하는 거. 이게 이제 형벌 또는 입법 목적을 달성해 불필요하게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일종의 징벌이 되는 거죠. 예전에는 당연히 그 회피한 손실이 얻은 이익이나 손실의 고만을 우리가 이제 병과를 했는데 그게 아니 그렇게 돼 버리니까 계속 어차피 밑져야 본전이다 이런 생각이니까 이제는 3배까지도. 그래서 잘못하면 폐가 망신 당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3배까지 벌금형을 정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건 합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배까지 한다는 거지 반드시 3배 정액은 아니죠. 판사가 여러 가지 걸 봐서 양형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24페이지 악취관리지역의 지정요건 중에 하나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역되고 악취, 그 악취가 뭐예요? 악취. 그래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이런 것들 하면은 악취라는 게 악취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된다. 이게 불분명하냐? 근데 불분명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된다. 이거에 대해서 명확성 원칙이라든가 이런 거에 위반되지 않고 그 다음에 이 악취 관련된 악취 관리 지역 내 악취 배설 시설의 운영자에 내가 이제 직업 수행에 제한을 받는다. 여러 가지로 직업 수행에 제한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아니죠. 왜냐하면 이번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자기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악취를 계속 이렇게 관련된 배출을 하면은 환경 보존 의무, 그 다음에 주민의 건강과 생활 보존에서 이거를 규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규제 관리할 필요성. 그래서 요거는 합헌이죠. 그래서 이게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된다. 요거는 충분히 우리가 이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성 원칙의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제가 안 본 사건들은요. 여러분들이 뭐 이미 교과서에 있거나 특별하게 쟁점이 없는 그냥 무난하게 합헌인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들은 제가 생략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뭐 작년 하반기 사건이 최근에 제가 본 그 상하방 판결에서 가장 판례 자체도 적었고 중요한 판례도 좀 상대적으로 다른 때에 비해서 좀 적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도 다른 때에 비해서는 훨씬 더 빨리 끝났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했던 그 위주로 해서 복습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작년 하반기 판례는 충분히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 시간이 되는 대로 2020년 상반기 판례도 보시고 2019년 하반기 판례, 상반기 판례 제가 매년 제가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 판례를 무료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시간 되는 대로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뭐 또 다음에 제 강의를 들으실 분들은 또 다음에 만나고 만약에 제 강의를 더 이상 이제 들을 필요가 없는 분들은 나중에 이제 합격을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험에 꼭 합격을 해서 나중에 소위 말하는 우리 실무라든가 이런 필드에서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